저는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남편 제사상을 치우다가 삐끗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찌릿찌릿 전기가 오는 것 같았어요. 다리도 저렸습니다. 저린 정도가 아니라 감각이 없었죠. 혼자서 바닥을 기어 겨우 찾은 핸드폰으로 119를 불러서 실려갔어요. 결국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혼자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에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을 걸어도 안 받더니 마지막에 겨우 받았습니다. 성호야, 엄마 지금 허리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 네. 얼마나 아프길래 입원까지 했어요? 아까 혼자 제사상 치우다가 허리 삐끗했는데 그때 디스크가 터진 것 같아. 성호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러게 제가 제사 없애라고 했죠. 왜 제사 드린다고 그 난리를 쳐서 다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허리도 아픈데 이런 소리까지 듣다니요. 서러웠어요. 이게 다 엄마가 괜히 고집 부려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회사 출장 간다면서 일주일 뒤에 보자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3일 동안 혼자 병원에 있으면서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많이 바쁘겠거니 했죠.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사돈댁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진을 봤어요. 며느리, 아들, 사돈댁 이렇게 셋이서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뒤에 영어 간판까지 보이더군요. 해외여행이었던 겁니다. 제가 병원에 혼자 누워있는 동안 출장 간다고 거짓말한 아들과 며느리는 장모를 모시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8살 김순자입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냈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떠나니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사는 것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 사진에 인사하고 간단히 밥 먹고 텃밭도 가꾸고 동네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년 전이었어요. 어느 날 아들 성호가 며느리 수아랑 집에 찾아왔습니다. 둘이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저희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무슨 부탁일까 싶었죠.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저희 전세 계약이 이번 달에 끝나거든요. 근데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사갈 마땅한 집을 못 구하겠어요. 수아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전세금이 작년보다 2천만 원이나 올랐어요.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해요. 성호가 다시 말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가 돈을 좀 더 모을 때까지만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1년 정도만요. 저는 솔직히 혼자 사는 게 편했어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것도 돈 모으려고 고생한다는데 말이죠.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1년 후면 바로 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호가 고맙다고 하더니 며느리 수아도 옆에서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짐을 들고 들어왔죠.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회사 다녀오면 제가 밥을 해주고 함께 저녁을 먹고요. 그런데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봤어요.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널든 거들지 않았습니다. 아들 성우도 마찬가지였죠. 회사에서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리곤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요즘 바쁘잖아요. 회사 일도 힘들고요.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상했어요. 설거지는 항상 제 몫이었습니다. 청소도 빨래도 마찬가지였죠. 며느리는 자기 방 청소도 안 했어요. 아들도 바닥에 옷을 벗어 던지고 그대로 뒀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1년만이라고 했으니까요. 어느새 아들과 며느리가 이 집에 온 지 거의 1년이 됐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언제쯤 나갈 건지. 하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힘들까 봐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 분위기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하는 일들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면 옛날 사람 같다고 중얼거렸고, 제가 텃밭에서 딴 채소로 밥상을 차리면 요즘은 다 마트에서 사 먹는다고 했죠.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직 젊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상처가 쌓여갔죠. 제가 평생 살아온 방식을 부정당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도 아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청소하고, 혼자 빨래를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 방에만 있었습니다. 가끔 거실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하지만 그게 다였죠. 저는 이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같이 산다는 게 이런 건가.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괜히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될까봐 두려웠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떠올리며 장을 봤죠. 생선도 사고, 나물도 사고, 과일도 골랐습니다. 남편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벌써 5년이나 됐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사 전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남편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살아있을 때 밥을 차려주면 맛있게 먹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은 항상 제게 고맙다고 했죠. 당신 덕분에 잘 먹고 잘 산다고요. 저는 뭐가 그렇게 고마운지 몰랐어요. 당연한 일인데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말이 그립습니다. 제삿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부엌에 들어가 불을 켜고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선을 굽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죠. 정성껏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맛 그대로요. 한참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며느리 수아가 방에서 나왔어요. 하품을 하면서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인사를 했죠. 일찍 일어났네. 수아가 눈을 비비면서 대답했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소리가 나길래요. 오늘 아버님 제삿날이었어요. 너무 바빠서 까먹고 있었네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바쁜데 이런 것까지 기억하기 힘들었겠다고요. 그런데 수아가 부엌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요즘 누가 아직도 제사 드려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했나 싶어서 수아를 쳐다봤죠. 수아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어요. 요즘은 다 없애잖아요. 제 친정도 요즘 제사 안 드려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 제사를 준비하는 저한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수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제사 드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거 다 옛날 일이잖아요.
저는 듣다 보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수아가 가볍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제사 없애는 거 어때요? 요즘 시대에 안 맞잖아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 제사 당일날 아침에 그것도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 저한테 제사를 없애라니요. 저는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요? 그냥 하는 얘긴데요. 지금 그게 남편 제사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할 소리야? 수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요즘은 다들 안 한다고. 그래서 뭐, 난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거야. 수아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화를 그렇게 내세요? 저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은 다 제사 없애는 추세인데 어머니는 계속 들이니까 하는 소리였어요. 추세. 내가 그런 거를 왜 따라가야 되는데. 수아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할 말 없네요. 이것도 다 구식이죠, 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수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한테 앞으로 제사 드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나가라고. 그렇게 구식이고 싫으면 나가. 수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 그래도 나갈 거예요. 저도 이런 구식 같은 제사 드리기 싫거든요. 그 말을 남기고 수아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풍 소리가 나도록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어요. 눈물이 흘렀죠.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남편 제사를 구식이라니. 제가 정성껏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하다니요. 저는 울음을 참으며 다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성우였습니다. 성우가 부엌으로 왔죠. 저는 아들이 왔으니 제 편을 들어주려나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성우가 한 말은 달랐어요. 엄마, 왜 수아한테 그렇게 화내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방에서 혼자 울고 있어요. 엄마가 나가라고 했다면서요? 저도 울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티를 안 냈으니 아들은 모를 거예요. 좀 전에 며느리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수아가 아버지 제사를 구식이라고 했어. 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다고. 성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근데 수아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요즘 정말 제사 없애는 추세 맞아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까지 이러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네도 제사 안 드린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뭐, 너도 나가. 성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너도 나가라고. 오늘 네 아버지 제삿날인데 그게 할 소리야? 성우가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대가 변한 거예요. 오바. 내가 오바한다고. 네 아버지 제사 준비하는 게 오바야?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한테도 실망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럴 줄 몰랐죠. 성우는 한참을 서 있다가 방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한참 뒤 방에서 수아랑 성우가 나왔어요. 둘 다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정말 나가는 건가 싶었죠.
성우가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나갈게요. 어머니, 혼자 제사 드리세요. 수아가 옆에서 덧붙였어요. 저희 제사 끝날 때쯤 저녁에 들어올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대로 성우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수아도 따라 나갔죠. 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운했어요. 나가라고 했다고 정말 나간 건가요? 심지어 오늘 아버지 제삿날인데 인사 한 번 안 하고 나가는 아들도 밉고 제사 없애라고 구식이라고 말하는 며느리도 미웠어요. 저는 서럽고 서글픈 마음으로 혼자 제사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음식을 계속 만들었어요. 남편 제사를 끝까지 지켜야 했으니까요.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고 서러웠습니다. 제사 없애는 추세인 거 나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내 남편 제사는 꼭 드리고 싶어. 내가 이렇게 기억해줘야지. 누가 해. 눈물을 참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음식을 간소하게 몇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혼자 하니까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정성은 다했어요. 음식을 다 만들고 상을 차렸어요. 남편 사진을 가운데 놓았죠. 그리고 저를 올렸습니다. 혼자서요. 남편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여보, 미안해. 올해는 제대로 못 차렸어. 혼자 하려니까 힘들더라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그립고 아들이 원망스럽고 며느리도 미웠어요. 제사를 마치고 밥을 먹을 기운도 없었죠. 그냥 빨리 치우고 쉬고 싶었습니다. 상을 들어 부엌으로 옮기는데 허리를 숙이는 순간이었어요. 뜨끔하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릇을 내려놓고 허리를 붙잡았죠. 너무 아팠어요.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괜찮은 것 같았어요. 아이고, 조심해야겠네. 저는 천천히 설거지를 했어요. 허리가 신경 쓰였지만 그래도 다 치워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죠. 그런데 아까 삐끗한 허리가 점점 아프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내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았겠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도 저렸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싶었죠.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찌릿찌릿 전기가 오는 것 같았어요. 다리도 저렸습니다. 저린 정도가 아니라 감각이 없었죠. 이건 심각하다 싶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프기도 했지만 무섭기도 했거든요. 혹시 다시 못 걷는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핸드폰을 가져와야 해. 저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움직일 때마다 허리에서 찌릿찌릿거리면서 너무 아팠습니다. 식은땀이 났죠.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움직여야 했어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침대에서 겨우 일어났는데 바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숨을 쉬는데 너무 아파서 제대로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저는 바닥을 기어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핸드폰을 아까 설거지하면서 식탁 위에 놔뒀거든요. 한참을 기어서 겨우 주방에 도착했어요. 손을 뻗어 핸드폰을 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난 건 아들이었어요. 분명 제사 끝날 때쯤 온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성우 번호였죠.
신호음이 갔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안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2번을 눌렀어요. 며느리 수아 번호였습니다. 수아도 안 받았죠. 몇 번을 더 걸었는데 둘 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이럴 때 아들이 있으면 뭐 하나 싶었죠. 결국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허리를 다쳐서 못 움직이겠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구급대원이 금방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놓고 바닥에 누워 기다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외로울 수가 없었죠. 한참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구급대원이 온 거예요. 구급대원이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를 들것에 옮겨 실었어요. 움직일 때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죠.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졌네요. 신경을 눌러서 다리가 저린 거예요. 심각한 건가요? 일단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3일 정도 입원하시면서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으시면 나아질 거예요. 수술은 안 해도 돼요? 지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치료해보고 안 되면 그때 생각해보죠. 저는 혼자 입원 수속을 했어요. 병실에 들어가니 벌써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받아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또 안 받았습니다. 1번, 2번, 3번. 저는 포기하려다가 마지막으로 1번만 더 걸었어요. 그때 드디어 받았습니다. 왜 자꾸 전화해요? 뭐 급한 일이라도 있어요? 성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뒤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놀고 있나 봐요.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말했습니다. 성우야, 엄마 지금 허리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 성우가 놀란 것 같았어요. 네. 얼마나 아프길래 입원까지 했어요? 아까 제사상 치우다가 허리 삐끗했는데 그때 디스크가 터진 것 같아. 성우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러게 제가 제사 없애라고 했죠. 왜 제사 드린다고 그 난리를 쳐서 다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허리도 아픈데 이런 소리까지 듣다니요. 서러웠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 이게 다 엄마가 괜히 고집 부려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알겠다. 전화 끊을게. 엄마, 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회사 출장 가서 집에 없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출장. 갑자기. 네. 수아도 같이 가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출장 가는구나 생각했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이라도 내가 입원한 병원에 안 와볼 거니? 늦었는데 뭘 가요. 일주일 뒤에 봬요. 성우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아들이 이렇게까지 차갑게 대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많이 바쁘겠지. 출장도 가야 하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렇게 3일을 혼자 병원에서 보냈어요. 아들한테서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옆자리 환자는 가족들이 매일 왔거든요. 저는 3일 뒤 퇴원했습니다. 아픈 허리를 붙잡고 절뚝거리며 퇴원 수속을 했어요. 택시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이 엉망이었어요. 거실 서랍은 열려 있었고 신발장에는 신발이 여러 개 꺼내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옷걸이랑 옷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출장 간다더니 짐 싸느라 바빴나 보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어질러 놓고 가다니요. 제가 허리 아픈 거 알면서요. 화낼 기운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픈 허리를 붙잡고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다 치우고 나니 녹초가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밥 먹을 기운도 없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찬밥을 꺼내 물에 말아서 김치향 먹었어요. 그게 전부였죠.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혼자 병원에 다녔습니다. 허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그날 저녁에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잘 갔다 왔냐고 인사를 하러 거실로 나갔어요. 엄마, 아직 안 주무시고 계셨네요. 그럼, 잘 갔다 왔니? 그런데 둘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성호는 꽃무늬 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아도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손에 선글라스를 들고 있었죠. 피부도 평소보다 까맣게 타 있었어요. 저는 더운 나라로 해외 출장 갔다 왔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였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친구랑 카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넘기다 보니 수아의 이름이 보였어요.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더군요. 궁금해서 눌러봤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수아가 바다를 배경으로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수아 친정어머니였습니다. 둘이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런데 수아가 입은 옷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번에 입고 있었던 꽃무늬 원피스였습니다. 저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사돈댁도 똑같은 무늬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커플룩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출장 갔다고 했는데 왜 사돈댁이랑 커플룩을 입고 있지?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사돈댁 프로필 사진을 눌러봤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에는 며느리, 아들, 사돈댁 이렇게 세 명이 함께 있었어요. 배경은 바닷가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뒤에 간판이 보였어요. 영어로 써 있었습니다. 해외였던 거예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사돈댁이랑 해외여행을 다녀온 거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서러웠습니다. 제가 허리 아파서 입원했을 때는 시간 없어서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더니 장모님이랑 여행 갈 시간은 있었던 거죠. 내가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물어봐야 했거든요. 직접 얼굴 보고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전화로 물어보는 것보다 얼굴을 보고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둘은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옷 갈아입는다고 방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방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어요. 방문 틈으로 대화 소리가 들렸거든요. 며느리 수아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 나 진짜 여기 있기 싫어. 아들 성우가 대답했어요. 좀만 기다려.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몸도 안 좋아졌잖아. 그래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유산 제대로 받으려면 같이 살아야지 빨리 받아. 어차피 다른 형제 없으니까 다 우리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유산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어요. 수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이 집 들어온 것도 이것 때문이잖아. 너무 불편해 죽겠어. 맞아. 조금만 참자.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모든 게 유산 때문이었다니. 전세 계약이 끝났다는 것도, 돈을 모으겠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유산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제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허리도 아팠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어머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지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수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 나 진짜 여기 있기 싫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너무 불편해 죽겠어. 알았어. 조금만 참아.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방문을 확 열어버렸습니다. 성우와 수아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죠. 둘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성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태연해졌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빨리요. 아, 들으셨어요? 수아가 옆에서 팔짱을 꼈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어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전세 계약 끝났다는 것도 거짓말인 거지? 성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너도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수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연하죠. 저희가 불편하게 여길 왜 와요? 돈 때문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저는 아들한테 소리쳤습니다. 성우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한 거야? 성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미안함 같은 건 없었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얼른 주세요. 어머니도 저희랑 같이 살기 불편하잖아요. 저희한테 지금 돈 주시면 바로 나갈게요. 지금 유산을 달라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데? 어차피 저희한테 주실 거잖아요. 그냥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이렇게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나.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너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성우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어딜 가요? 너네한테 줄 돈 없으니까 당장 지금 나가라고. 수아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처럼 들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주셔야지 나가죠. 저는 화가 폭발했습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너네는 장모 데리고 여행 갈 돈은 있으면서 이사 갈 돈은 없어? 둘이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를 바보로 보는 거야?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장모랑 해외여행 갔다 왔잖아. 성우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는 네 엄마가 허리 아파서 입원했는데 시간 없다면서 병원에 한 번 안 오고 여행 갈 시간은 있었어? 성우가 얼굴을 붉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너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있는데 전화 한 번 안 하니 내가 궁금하지도 않았어? 수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너네는 정말 끝이야. 당장 나가.
이 집에서. 성우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지금 당장 이사 갈 데 없어요. 정말 돈도 없고요. 그게 내가 알 바야? 너네가 알아서 해. 조금만 봐주세요. 봐줄 생각 전혀 없어.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네가 이 집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생활비 한 번 안 낸 거, 그것도 다 주고 나가. 성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생활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네 둘이 쓰는 전기세, 수도세가 얼마나 나오는 줄 알아? 내가 일주일 쓰는 양을 너네는 하루에 다 써.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산해서 1년치 당장 줘. 수아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혹시 저희끼리 여행 가서 화나신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내일 당장 저희도 여행 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가 잘못한 거 직접 생각해봐.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저는 문을 닫고 제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남편 제사를 없애라고 한 것부터 시작이었어요. 구식이라고 했던 것, 제가 입원했다고 하니까 병원 올 시간 없다고 했던 것, 거짓말까지 하고 장모랑 몰래 여행 다녀온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집에 들어온 목적이 유산 때문이었던 것. 그 유산을 지금 당장 달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까지요. 모든 게 다 생각나면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밤새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오늘은 결정적인 날이니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말했어요. 너네 오늘 당장 나가. 성우가 넥타이를 매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아직도 화 많이 나셨어요? 어젯밤에 푹 주무셨으면 좀 풀리셨을 줄 알았는데. 오늘 안 나가면 내가 너네 짐 다 갖다 버릴 거야. 수아가 옆에서 웃었어요. 저를 무시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 이번 주 주말에 어디 바람 쐬고 올까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능청스럽게 저런 말을 하다니요. 화해하는 척하면서 또 저를 이용하려는 거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었거든요. 곧바로 둘이 출근하다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바로 현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꿨어요. 이제 둘은 이 집에 못 들어올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다니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궁금했어요. 떨렸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죠. 저녁이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한참 뒤 현관문 앞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삐삐삐,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이 안 열렸죠. 다시 한 번 더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안 열렸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밀번호가 왜 안 되지? 내가 잘못 눌렀나? 수아가 말했어요.
뭐, 내가 해볼게. 수아도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뭐야? 비밀번호 바뀐 거야? 두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더니 제가 아무 반응 없자 성우가 문을 두드렸죠. 엄마, 문 열어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우가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시고 문 열어주세요. 밖에서 수아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떡해. 당신이 좀만 기다리면 다 해결된다며. 이제 어떡할 거야? 성우가 화를 냈습니다. 이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엄마가 미쳤나 봐. 둘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생활비 100만 원씩 1년치로 1200만 원 입금하면 문 열어줄게. 성우의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뒤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이게 말이 돼요? 저희한테 그런 돈 없어요. 돈 입금하면 문 열어줄 테니까 결정은 너네가 해. 싫으면 밖에서 자든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밖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내일도 출근해야 되는데. 노트북이랑 지갑도 다 집 안에 있잖아. 성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참 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1200만 원이 들어왔죠. 저는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성우와 수아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번 주까지 안 나가면 너네 집 내가 다 갖다 버릴 거야. 이번 주까지 나가. 성우가 저를 째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진짜 너무한다. 친엄마 맞아요? 너무한 건 너네야. 나한테 거짓말하고 유산 노리고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수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저희 진짜 갈 데 없어요. 당연하지. 나는 봐줄 생각 전혀 없어. 너네가 알아서 해.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한 일이 맞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주말이 됐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성우와 수아가 짐을 싸고 각자 캐리어 2개씩 끌고 나왔죠. 급하게 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에서 둘을 쳐다봤습니다. 성우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만족하세요? 그래. 이제 각자 살자. 그리고 너한테 줄 유산은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 너가 쓸 돈은 너가 직접 벌어서 써. 성우가 저를 한번 째려봤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어요. 제 아들 같지 않았죠. 수아와 함께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하지만 편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쓰던 방을 정리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방이 어질러져 있었죠. 급하게 나가서 그런지 이불도 그대로 있었고 옷도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이불도 빨고 바닥도 닦았습니다. 한참을 청소했죠. 땀이 났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다 끝내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진을 봤어요. 액자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죠. 서운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래도 어딘가 후련하기도 했어요. 여보, 나 잘한 거 맞지?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제 편일 거라고요. 제가 한 일이 옳다고 말해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지냈어요. 오랜만에 제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고 친구들을 만났죠. 편했어요. 정말 편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친구한테 다 얘기했어요. 남편 제삿날 일부터 병원에서 있었던 일, 여행 다녀온 것, 유산 이야기까지요. 친구는 중간중간 한숨을 쉬며 들었습니다. 순자야, 너가 잘한 거야. 그런 자식은 내쫓는 게 맞아. 그렇지. 당연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효도를 돈으로만 생각하는데 말이야. 효도는 마음이야, 마음. 저는 친구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제가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설령 그게 내 자식이라도요. 안 그러면 자식도, 나 자신도 다 망가집니다. 저는 이제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제 자존심을 지켰으니까요. 그리고 남편한테 떳떳하니까요. 제사도 계속 지낼 겁니다. 남편을 기억하는 건 제 몫이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왜 제사를 고집하냐고,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고, 제가 지켜야 할 가치라는 거요. 남편에 대한 사랑이고, 존중입니다. 그걸 구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자존심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 참으면 안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 제 삶을 살 겁니다. 당당하게요. 그게 제가 남편한테, 그리고 제 자신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